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네 번째 과목 시각디자인 실무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각디자인을 통해서 어떠한 업무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역에 대한 공부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뭐 실무하면 두 가지입니다. 돈을 목적에 산업디자인 또 공익을 위한 공공디자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디자인 그러면 산업에 관련한 얘기죠. 그래서 산업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 디자인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디자인 경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전 시간에 그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일단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첫 번째 마케팅이란 기업과 그 다음에 생산자가 뭐예요? 시장과 뭐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 니즈죠. 니즈.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자, 욕구, 뭐 니즈, 욕망. 니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니즈. 그래서 욕구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과 그다음 뭘 제공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시장과 소비자는 이들의 대가로 뭐예요?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모든 행위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과정에 있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은 하나의 행위예요. 행위. 그 행위 자체의 기본이 되는 계획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디자인적 계획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경영적 개념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미국의 AMA라는 그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 같은 내용이에요.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기업이 생산자가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가격 결정 및 아이디어 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결정하여 촉진 유통시키는 실전 과정이다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이 마케팅 안에 아주 중요한 4P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뭐예요? 제품, 유통, 다른 말로는 장소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촉진, 그 다음 뭡니까? 가격.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항상 저는 앞자를 가지고 외우거든요. 그래서 제휴촉가, 욕 같죠? 제휴촉가.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케팅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디자인 플러스라고 얘기했듯이 뭔가 디자인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 디자인 복지, 디자인 행정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죠. 뭐 그림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감성 마케팅, 표정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게 도구예요. 뭐 그림 마케팅이다 뭐 어떤 시대마다 뭐 지금은 어때요? 되게 자연 친화적인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환경을 아끼는 것이 곧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지키는 왜? 자연이 파괴되면 그 손해, 피해는 누구한테 와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도 뭐 자연 또는 환경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면서 하는 그것을 또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그림 마케팅. 또 지금은 뭐 인터넷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과거에는 없었죠.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없었을 때는 하지 않았죠. 뭐 영화 같은 거 제작했을 때 뭐 100억 들어가면 거기에 대략 한 30억 정도는 마케팅에서도 광고하는 이 프로모션 가격으로 30억 정도 들어간대. 그러니까 제작비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반 정도 제작비에 막 50%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과거에는 왜 그런 비용들이 좀 적었죠. 왜냐하면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 되게 많아져서 뭐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또 차별화, 또 스토리텔링,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식의 마케팅, 또 표정 마케팅, 뭐 어린아이 또는 어떤 특정한 직업 뭐 이런 것들을 표적으로 해서 하는 마케팅. 이 외에도 여러분 그냥 아무나 막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니까 이런 건 뭐 시험 문제 나오면 고맙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P 요거 4가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먼저
이 니즈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 니즈가 뭐예요? 무엇을 욕구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강의 이거 듣고 있는 거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놀아야죠, 지금. 미쳤어요. 왜 이걸 방송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합격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필요함을 느끼니까 재미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절대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아니거든요? 그렇거든요. 꼭 내가 필요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디자인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돈을 벌려면 그래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10,000원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안 주잖아. 10,000원도 안 주잖아요. 안 줘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누군가가 나에게 10,000원을 줄 때는 그 사람의 핏값을 주는 거야, 그 사람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10,000원을 받으려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뭘 가져야 돼?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슨 회사 취업하는 게 무슨 뭐 그냥 고등학교 그냥 의무 교육 하듯이 가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 이제 다르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을 하는데, 아니, 반대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줄 때는 그만큼 여러분도 그냥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치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 컵 속에 있는 물이 지금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은 지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하루 종일 안 마셔가지고 지금 목말라 아주 죽기 일부 직전의 학생이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봐요. 똑같은 물인데도 가치가 있거나 없죠. 취업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게 취업이에요.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면접을 999번을 봤다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를 필요로 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이제 취업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갑질할 수 있죠. 왜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더라도 내가 을이에요, 을.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구직 행위고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즈인데 이걸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또 모든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매슬로우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매슬로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교재는 132페이지인데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뭘 만들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5개의 단계를 만들고 나름대로 이렇게 모델화 시켜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이걸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컴플렉스, 이렇게 트라우마들이 있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공부만큼 편한 게 없죠. 왜냐하면은 공부는 어떠한 누군가가 개고생한 거예요. 고생해서 만들어 온 지식 체계를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쉽게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통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누어서 막 평가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고 어렵게 힘들게 공부했던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사실은 되게 고마운 겁니다. 지식들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독버섯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게 우리가 쉽게 얻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많이 먹고 죽어서 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식은 마술도 마찬가지예요. 마술도 막 할 때는 와 신기해. 왜 그렇게 됐는지 가르쳐주면 그런다고.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별거 없는데 알기 전까지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고생해서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슬로우라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여러 단계의 욕망과 욕구들을 갖고 있더라 해서 설명한 게 바로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이고요. 5개의 단계로 나누고 또 5가지의 어떤 단계의 인간들의 어떤 욕망을 이렇게 구분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가장 우리 인간의 1차적인 본능적 단계. 그래서 생리적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뭘까요? 가장 기본이 뭐야? 여러분, 선생님 강의를 듣고 디자인을 공부한다는 건 그만큼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듣죠. 만약에 여러분 당장 내일 뭘 먹어야 될 게 당장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데 무슨 디자인을 공부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리적 욕구,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집단에 따라서는 이런 생리적 욕구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다 장사를 하려면 뭘 팔아야 되겠습니까? 요거와 관련된 또는 서비스나 제품 또는 시스템, 정책,
경영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그 삶을 계속 영유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고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생활 보존 욕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생활 보존 욕구라는 게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돈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그 정도 수준에서 못 누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포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 도리어 고생 많이 하고, 이게 고생하면서 아픈 경험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픔을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 사람이 그래요. 이 생활을 보존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먹고 살만해지고 내 삶의 어떤 기본 그 삶이 보존이 되면 이제 나가 아닌 이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 이 사회 안에서 뭔가를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수용 욕구라고 하죠. 사회적 수용 욕구에 들어간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뭘 받기를 바라요? 존경, 취득 욕구.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서 선이 일어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 착한 일도 엄밀히 따지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라도 해서 남을 돕는 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거 다 해도 이제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삶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는 이제 여러분 아직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아직. 그렇지만 나이 먹고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어떤 그런 순간에 가보면 이제 다 허무하겠죠,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나는 뭐지?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거 알았으면 막 욕심 부리고 살지 말 걸 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를 알아가는 자아 실현 욕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자아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를 발견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의 최고의 경지는 바로 자아 실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나는 나중에 죽는구나, 죽는 사람이구나 라는 알게 되면 욕심도 떨어지고 욕망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어지고 뭐 이런 개념인데, 여하튼 요거에 대한 욕망 모델을 누가 얘기했다?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5단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요것을 딱 나눠서 이렇게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주장한 학자가 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주장한 요 욕망 모델, 요거 니즈, 요거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니즈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꼭 이게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욕망을 이야기할 때, 욕구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지식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품 얘기할 때 우리 전 시간에 제품 런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경영학의 이제 보통 주제가 됐던 것들이 뭐라고요? 제품을 혁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 뭐라고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업을 혁신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또는 경영 방법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따로 했던 것들을 이제 같이 동시에 하게 되고, 또 그거를 떠나서 이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해서 이제 경영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경영,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품도 마찬가지. 이 제품도 인간의 우리 생로병사처럼 수명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죠, 그죠? 어느 한때 상당히 이렇게 막 인기를 끌었던 제품 또는 뭐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인기도 떨어지고 또 뭐 그렇게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지금은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막 인기를 잃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의 수명 주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에 어떻게 해요?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도입기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제품이 들어오는 시기를 도입기. 그 다음 이제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제품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팔려지겠죠. 그죠? 성장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품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너도 나도 서로 뭘 하게 됩니까? 막 뛰어들면서 이제 경쟁기에 돌입하게 되고 이 경쟁기가 최고의 이제 그 위치인 성숙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쇠퇴기를 겪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뭐 게임방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쇠퇴기를 겪지만 항상 이 쇠퇴기에는요 마지막 승자가 남습니다. 어떤 승자? 기업의 어떤 브랜드나 이미지 또는 그 탄탄한 어쨌든 뭐 게임방도 계속 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 도입됐던 시절 성장기, 경쟁기 겪으면서 막 한 집 건너 하나 또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 게임방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쇠퇴하지만 이제는 그 쇠퇴기 안에서는 막 이제 좀 큰 기업들 좀 뭐 이렇게 자금이 탄탄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디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어느 부분이냐에 대한 시험 문제도 나오고 이 제품의 수명 주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쇠퇴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성숙기는 최고 정점을 찍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다기보다 이제 점점 수익이 떨어지는 시점이죠. 그래서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벌써 이 도입기에서 아, 요게 돈이 되겠구나라는 걸 보는 사람이고요. 또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성장기에서 여기서 그 사업을 해서 어디서 팔아요? 경쟁기에 팔아서 요만큼의 권리금이나 이익을 남겨요. 근데 꼭 이제 선생님처럼 돈 못 버는 사람은 언제? 요때 사서 요때 팔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손해를 보면서 이제 망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려면 이제 이러한 제품의 수명 주기도 분석하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잘 되니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된 주요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무계획입니다. 계획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디자인 저 시각 디자인 논할 때 있었죠. 계획하다 디자인하지 않으면 망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많은 부분 손해를 보고 시간과 돈에 대한 낭비가 있다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전략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전략적 디자인 기획 그랬었죠. 전략이란 말은 마찬가지 계획인데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 이런 말들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전략적 뭐라고요? 디자인 그 다음에 기획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뭐냐? 전략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라는 거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숨이 달린 것처럼. 디자인은 뭐예요? 많은 부분 배려해라 그런 뜻이고요. 기획은 이제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걸 바탕으로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마케팅 자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마케팅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방향 제시 기준이다. 예,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고지의 기능, 목표를 해주는 기능, 또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도구, 또 집행 자원 획득 근거 이런 사업을 해서 이만큼의 비용을 우리가 벌 수 있고 또는 필요하니까 달라. 또 그다음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대처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또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 이거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마케팅도 하나의 계획행위고 디자인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책의 순서대로 좀 공부를 할게요. 왜냐면 이제 책에 대한 순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차례, 목차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냐. 바로 이 니즈, 욕구, 시장과 소비자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료라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니즈, 욕구를 아는 거. 알려면 뭐 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그럼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사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뭘 축적한다고요? 자료라고 해요. 자료는 다른 말로는 경험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료를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료가 축적되면 그만큼 경험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자료가 있고 하나가 뭐예요? 2차 자료가 있죠. 자, 1차 자료는 뭐냐 그러면 직접 경험이에요. 직접 내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경험하는 것이고요.
2차 자료는 뭘까요?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경험을 내가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 2차 자료는 네, 책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논문이라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화 뭐 이런 멀티미디어적인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다 하나의 뭐예요?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일본 영화 이런 거 보면 내용보다는 일본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의 문화가 저렇구나 라고 간접 경험을 해서 알지 내가 뭐 직접 가서 다 우리가 만나보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어떤 사건, 사고, 자료 같은 거 여러분 직접 가서 알아보고 뭐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책을 많이 읽으려니까 또 허세 떠는 거야. 난 책 많이 읽는 지적인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책을 읽게 되면 그만큼 뭐예요? 아주 쉽게 지식과 정보를 간접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 이 경험이 왜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25살인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17살이 된 거야. 25살인데 17살. 그러면 어때요? 똑같이 다시 경쟁을 한다면 걔들보다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경험을 갖고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35살이 먹을 생각을 지금 25인 여러분이 생각을 해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대단되게 뭐 스펙 갖추고 남들이 어쨌네 저쨌네 나는 난데 남을 보면서 막 뭐 아무 계획도 없이 이것저것 막 그냥 조급해가지고 하다 보면 당장 마음은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많은 부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떤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책 좀 많이 보세요. 어떤 책들? 판타지 소설? 무협지? 좋아요. 그건 왜 좋을까요?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죠? 예.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다르한 걸 상상력을 자극하죠.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경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아이디어를 낼 때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응용하는 거죠. 자, 여자를 100명 사귀어본 못생긴 남자가 있고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보지 않은 원빈 같은 남자가 있어요. 누가 더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100명 사귀어본 못생긴 남자죠. 왜 그래요? 경험이죠. 그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여자가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뭐예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쵸? 맞죠? 틀리나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각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려면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조사해야 돼요? 시장을 조사하고 소비자를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응?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걸 주면 그만큼 어때요? 효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할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조사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의사소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설문지법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설문지법. 이건 뭐냐? 내가 알고 싶은, 내가 조사하고 싶은 것들을 뭐예요? 설문지로 만들어서 직접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죠? 이 설문지법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관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찰법이 뭘까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지법은 가장 이제 오래된 방법이지만 요즘에 이 설문지 받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뭐예요? 전화 또는 우편 또는 인터넷 뭐 이런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베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서베이 조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설문지와 서베이의 차이 그러면 서베이도 설문지법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차이를 본다면 설문지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사하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서베이는 내가 뭘 조사하는지를 설명하고 조사하는 뭐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설문지와 달리 서베이는 이런 다양한 매체, 전화, 우편,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조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설문지법이 제일 많이 쓰고 서베이 많이 쓰는데 요즘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법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법과 그 다음에 투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접은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죠. 이건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조사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투사법인데, 투사라는 말은 뭐냐면 주로 투사는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정신병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 저런 정신병이 걸렸는지를 알아내는 그 조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라, 또 뭐 색을 뭐 선정하게 해봐라 해가지고 투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고 괴로우면 달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달도 힘들고 괴로워 보여요. 근데 지가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달을 봐도 달이 기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달도 웃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좋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달이 웃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 이 사람도 기분이 좋구나 라고 보여요. 그걸 통해서 투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투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설문지법, 서베이, 면접법, 그 다음에 그 투사법 등을 우리는 이제 의사소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사소통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설문지법. 요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쓴다든가 뭐 연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한다?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할 때 이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사할 때는 대상이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수조사라는 건 뭐예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시간과 비용 등 다양한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표본,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 어떤 그 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추출해서 그 집단을 조사해서 전체를 추정하는 식의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을 조사했을 땐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좀 이 설문지법이나 이런 게 되게 웃긴 게 약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해요. 뭐 간단하게 뭐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이렇게 조사할 때 보면 되게 어떤 뭐 보수적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으려면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질문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대답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설문지법이나 이런 조사 기법들은 어느 정도 약간의 뭘 할 수 있다?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참고 자료지 이것을 가지고 되게 막 뭐 하면 안 돼요?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오차를 많이 줄여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할 때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면접법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질적 연구 방법이고요. 양적 연구 방법은 뭐예요? 많은 양을 한 번에 조사하는 설문지법이나 뭐 전화나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양적 연구 방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그 표본을 추출하는 거에 대한 기사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대규모 그룹을 소규모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조금 여러분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언가를 알고 그 자료를 통해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뭐한다? 시장을 뭐한다? 세분화한다. 시장을 세분화한다. 자, 시장을 왜 세분화하는 걸까요? 예, 그것은 효율의 문제입니다. 자, 어떠한 시장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동네인데 그 동네가 10,000명 있어요. 10,000명. 10,000명이 있는데 이 시장에다가 아이 제품을 팔려고 합니다. 유아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 그 시장에 100명의 아이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은 1,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1,000명 시장 안에 아이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광고를 하고 투자하는 게 더 효율일까요? 여기죠, 여기. 왜냐하면 10,000명만큼의 비용을 들이면서 100명의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1,000명만 투자하고 뭐 100명의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에 비해서 좀 더
어린이들,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들과 관련한 주부,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많이 있구나라고 해서 구분을 지어 놓으면 그만큼 어때요? 마케팅 하기에 또 물건을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물건을 팔기에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요 문제, 요 시장을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 니즈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소비자의 니즈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조사 기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장이 뭘 원하는지도 알면서 뭐 하는 거? 시장을 세분화한다. 자, 그래서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사용자 행동에 의해서 구분하는 또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 구분하는, 세분하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는 거, 사회 문화적에 따라서 세분하는 거, 제품 특성에 근거한 세분화. 이 5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사용자 행동에 따른 그 특성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서 뭐 어떤 지역에는 어떤 제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보통 컴퓨터가 IBM을 많이 쓰지만 일본은 그 애플 컴퓨터, 그 아이맥이라든가 맥킨토시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표 충성도별 세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세분화할 수 있겠고, 지리적인 특성은 뭐겠습니까? 뭐 지역이나 도시 크기, 인구 밀도, 기후 이런 것이겠고, 또 인구학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게 가장 많이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시장 세분화의 특성은 하고서는 뭐 연령, 성별, 수입, 그리고 인구 밀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인구 밀도겠죠. 예. 사회 문화, 그러면 그 사회와 문화 그런 것들을 따라서도 이제 세분화할 수 있겠고요. 제품 특성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교재도 나오지만 이 시장 세분화에 관련한 문제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기업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고 어떻게 전략적 디자인 기획할 것인지를 전략을 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해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이 어떤 행태에 의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소비자 생활 유형, 우리 이제 보통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요, 이 라이프 스타일, 공통된 하나의 문화 얘기했었습니다. 문화란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소비자들의 생활 유형을 보니까 간습적 소비자 집단이 있더라. 관습적으로 계속 그걸 쓰는 거예요, 그냥. 예. 저도 아디다스를 좋아하거든요. 뭐 물론 나이키도 신지만, 축구화도 나이키도 신고 하지만, 보통 저는 아디다스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브랜드 같은 걸 선호하는 관습적인 소비자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유동적 구매 소비자 집단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충동 구매가 가능한 그러한 집단. 그 다음에 합리적 소비자 집단. 이것저것 재보는 거죠.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격도 비교해보는. 그 다음 감정적 소비 집단, 그 다음에 신소비 집단, 젊은 층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아직 안정되지 않은 젊은 층들의 그런 또 소비를 하는 그런 집단을 우리는 이제 신소비 집단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게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보통 이러한 지식이 있다라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많이 1000만 넘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된 거예요. 뭐냐면 일단 상영관이 많아졌죠. 예. 과거에는 1000만이 넘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극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1000만이 넘을 수 있는 가장 주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를 잘 만드는 것도 있고, 이제 극장이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들도 이제 과거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는 그런 그 독자들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어떻게 영화를 만든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젊은 층들이 연애를 목적으로서 이제 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1000만 못 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영화 자주 보지 않는 30대, 40대, 50대의 감성도 자극하는 그런 영화. 예. 최근에는 국제시장 이런 영화, 벌써 10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영화도 있다라는 거. 예. 자, 이 소비자 생활 유형에 따라서 나누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떠한 물건과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있더라. 그걸 AIDMA 법칙이라고 해서, 영어 단어의 앞단어죠. AIDMA.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A, 순서. 자, attention. 이거 보세요. 보죠. attention.
주의 끄는 거죠. 자, 이거 봐라. 이게 써진다. 보세요. 어때요? 흥미롭죠? 이거 막 써지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신기하다, 가지고 싶다, desire, 욕망이 생기죠? 또는 평가, 스스로. 그 다음에 요것을 어떻게 해요? 저기서 살 수 있구나. 저기서 훔칠 수 있구나 하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 하죠.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거나 훔치거나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AITMA 요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더라.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오늘날 이 소비자들의 수명 생활 패턴, 그렇게 이제 특징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조선시대는 40살까지가 수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미 죽은 사람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그리고 이제 뭐 근대화 겪고 이렇게 우리나라 과거에는 뭐 60살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한갑잔치하고 했던 게 뭐, 그때까지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칠순이야 뭐 그냥 우습게 가고 이제 100살의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부분이 이제 그 50살, 60살, 70살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그거로 이렇게 정책이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제는 100살을 사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생활 패턴, 소비자들의 어떤 생활 패턴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 기회가 상당히 확대되었고, 그리고 또 먹고 살만해지니까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좀 증대되었고, 과거에 비해서 또 우리 소비자들의 소득도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소비자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소비자 운동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그다음 소비자들을 측정하는 방법, 자, 척도라고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려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비교하려면 일단 척도화 시켜야 됩니다. 척도라는 말이 뭐냐? 수치화 시킨다는 얘기야. 두 사람이 있어. 근데 키가 누가 더 크니? 너가 더 커. 이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계 장치를 가지고 키를 재봤더니 네가 175, 너는 174. 이렇게 수치화되는 걸 척도화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유형을 측정하려면 특히 생활 유형 자체를 척도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마치 이거거든요. 키는 그렇게 기계를 가지고 측정한다지만 얘랑 누가 더 이쁘니 했을 때 어떻게 그걸 비교할 거예요. 이쁘다는 건 되게 주관적인데. 근데 뭐 수치화 시켜버리는 거야. 뭐 키가 150부터는 10점, 160은 20점, 170은 몇 점. 뭐 코 어떤 길이 얼마, 이걸 다 척도화 시켜가지고 수치를 계산해서 너는 185점 나왔고 넌 180점 나왔어. 그래서 네가 더 이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는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호도를 측정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SD법이라고 그래서 SD법, 선호도 측정하는 그런 감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1차원적 선호도 측정이라는 건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큼 선호하는 걸 알아보는 거, 비교 척도는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다차원 척도는 여러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O법이라 그래서 소비자들의 생활 유형을 측정하는 건데 세 가지입니다. 액티비티비에서 활동, 인터레스트, 오피니언 해가지고 의견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AIO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VLS는 이제 미국의 생활 유형을 9가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조사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소비자들의 그 행동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신조어가 나온 게 뭐예요? 트레저 헌터, 크래슈머, 몰링족, 마이크로 미디어 소비자. 요거 시험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교재 나와 있죠. 그죠? 보물을 찾듯이 제품을 이렇게 찾아 헤매는 소비자 집단을 이제 트레저 헌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적 소비자들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판매나 생산부터 판매까지 또 제품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래슈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 놀이, 공연, 뭐 아울렛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원스톱으로 다 하는 것을, 그런 걸 소비를 즐기는 사람 몰링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시대가 돼서 지금 UCC를 통해서 이 제품을 공유하고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를 마이크로 미디어 소비자 집단 해가지고 이런 신조어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실 마케팅을 이야기하려면 되게 많아요, 양이. 그래서 2시간 만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각, 디자인, 실무, 기본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개념도 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실제적인 그 업무가 어떤 업무들이 있는가, 실무에 관련한 공부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건 뭐 카페에서 연락을 하시고요. 또 독학은 이 필기도 마찬가지지만 실기도 독학이 가능한데 웬만하면은 혼자 뭐 하면 좋지만 시각은 유독 또 혼자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학하시려고 하신다면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독학하시는 분들도 뭐 웬만하면 온라인 강의라도 한번 들어보고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